한국에 전개된다는 미국 작전이 그야말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세계 작계가 미국 말고도 일본하고도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한미 동맹과 일본의 관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둘러싼 기밀들은 놀랍게도 트럼프 측근 인사들로 인해서 줄줄이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턴은 미일 간의 밀실 외교와 한반도에 대해 조명했고, 밥 우드워드는 신간 경로를 통해서 2017년에 있었던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한국인들이 크게 놀랄 만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정황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최상위 지휘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우드워드를 통해 그려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지난 볼턴 회고록에서도 청와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우드워드 신변도 비슷하게 오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 또는 미일 간의 과거로부터 다뤄졌던 한반도 전략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속내를 꾸준히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국 한반도 핵무기 80개 투하 전략.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14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바로 이 5027 작전계획이 우드워드 신간에 나온 것입니다.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017년 7월 4일 화성 1-4를 발사하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전술미사일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지도부에 대한 경고를 보냈으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한반도의 핵무기 80개 투하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언급도 했습니다. 우드워드는 북미 간 긴장이 한껏 고조되던 2017년 말 당시 성당을 찾아 기도까지 했다는 매티스 장관의 고뇌를 상세히 풀어놓으면서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전쟁에 대한 계획은 마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 검토했다면서 이는 공격이 있을 때의 미국의 대응에 대한 것으로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작게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 계획입니다. 2017년 당시에 작전계획 5027은 해킹으로 유출되어서 사실상 폐기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것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드워드는 한반도에 80개 핵무기 동시 투하를 언급한 것이죠. 청와대는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80개의 핵무기가 북한 땅에만 투하가 된다면 북한은 당연히 초투하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한국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비롯해서 추후에 북한과 통일 시 복구하는 데도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큰 문제가 아니며 사실이라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드워드의 저서는 청와대에서 외국 언론의 저작물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미국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핵무기 투하도 고려했냐는 점입니다. 우드워드 저서를 보면 당시 매티스 장관은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 2를 발사했을 때 좀 더 공격적 대응 수단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의 항구 하나를 실제로 폭격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습니다. 당시 매티스 장관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었으나 그런 결정이 자신의 제안에 달린 것으로 생각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 때문에 전쟁이 날 뻔했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트럼프가 전쟁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이 강대국들에 의해 마음대로 농락당하는 게 아니냐는 불쾌감과 동시에 자칫 급박하게 전쟁 모드로 전환 시 미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드워드의 저작물이라서 어느 정도 감안하여 구분은 해야겠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진행해온 미일 간의 작전을 비롯해 일본의 과거의 주장을 본다면 더욱 놀라워집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의 자위대 파견과 핵무기 사용 주장.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우드워드의 자서전에만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일본으로부터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이며 실제 미일 간의 북한 관련 작전으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미일 양국은 2002년에 개념 계획 등에 서명을 했는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계획안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미일 간의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서 일본이 미군 후방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한정지었는데 2002년에 5055 작전으로 인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발전된 것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한반도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북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원조는 일본의 미스야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1965년에 일본에서 폭로되어 난리가 난 미스야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어떻게 커버할지를 다룬 일본 내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뤄진 자위대 작전 중에 하나는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한반도에 투입이 되며 결국 일본은 이것을 토대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재진출한다는 계획을 완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5055 작전은 유효한데 이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미스야 작전과 동일한 맥락에서 미일 간의 한국을 전쟁터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2017년 당시 북한에서 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는 우드워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전해집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형과 분노를 언급하며 미국의 전략 무기를 대거 집결시킨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경 항공모함 루스벨트호는 로널드 레이건호, 니미츠호와 함께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을 했는데 이는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고 해도 이례적으로 세 대가 동시에 훈련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의 한국 폭격을 고민했다고 말한 시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에 굉장히 다급한 전쟁의 위협이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부추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데 찬성하는 것은 일본으로 현재까지도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시오는 취소하고 상대방을 타격하는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었죠. 물론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은 잠재워야 하겠으나 한반도에 일본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적지 않은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데다가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핵무기를 투하하거나 일본의 미스야원과 같이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하는 최악의 상황은 절대 펼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북한이 ICBM 발사를 비롯해서 새로운 핵실험을 하며 트럼프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어떠한 국면으로 상황이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핵무기가 있다는 가정 아래 전쟁이 한번 나면 단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작전이 가동되는 만큼 우발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 급박한 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한국 당국은 미국은 한국의 허가 없이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에 제안해온 5055 전략과 우드워드의 신간을 참고하면서 한국도 결국에는 자주국방에 힘쓰고 애초에 핵 억지력을 스스로 가져 타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방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전술핵급으로서 북한과의 핵전쟁을 애초에 저지시키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이며 국방비를 매년 늘려 자주국방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며 독자들로부터 10년 뒤 베트남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베트남에서 아파트나 주식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에서부터 전도두망한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모펀드, 공장을 짓거나 추가하려는 기업인들 모두 관심사는 비슷했다. 베트남이 중국처럼 제조 이국에 성공할 것인가, 중국처럼 때가 되면 외국 기업을 쫓아낼 것인가 등이다. 같은 호기심으로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졌다. 돌아오는 대답은 집중하고 한결같았다. 베트남과 한국은 앞으로도 순망치한의 관계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처럼 산업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처럼 외국 기업을 쫓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짧은 자료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닌 기자 역시 이들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곤 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베트남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경쟁자가 될 수 없으니 공생 관계가 더 오래 갈 것이다. 베트남을 많이 갈수록 이 나라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혹자는 공산당 일당집의 체제를 꼽기도 하고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다. 종합해보면 뿌리 깊은 관제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1986년 도이모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선언했지만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베트남은 국가가 모든
것이다. 관제 경제의 특징은 계획지상주의다. 1980년대 초까지 베트남 경제는 15명으로 구성된 국가계획위원회가 좌지우지했다. 전국에서 이모작을 하는 나라가 쌀 부족에 시달렸다. 결과는 모두 아는 바다. 개혁개방 이후 SPC는 사라졌지만 계획지상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지금까지도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무수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2030년까지 기업 100만 개, 기술 창업회사 10만 개를 만들어 2045년이면 한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식이다. 5년 단위로 치러지는 그들만의 선거 때마다 워낙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다 보니 무엇이 이행됐고 실패했는지를 따지는 이들도 없다. 뿌리 깊은 관제 경제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민간의 혁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는 거창한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기업들을 동원한다. 베트남 재계 1위인 빈그룹이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사업에 도전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과 레저 산업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던 빈그룹이 기계, 전자부품 생태계도 없이 완성품 제조에 뛰어든 걸 자의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베트남에 내로라는 기업들 중엔 비상장사가 많은데 각 기업마다 권력과 연결된 비밀 주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하다하다. 기업인의 위상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유력 온라인 매체가 매년 네티즌들의 투표를 통해 올해를 가장 빛낸 위인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시행 첫 해부터 작년까지 기업인이 뽑힌 적은 없다. 베트남 e스포츠 국가대표, 연예인, 역경을 딛고 일어선 소수민족 등이 단골 위인이다. 대학생들에게 존경하는 기업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이없다는 반응만 돌아온다. 혁신 없는 성장은 베트남을 자원에 저절하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1986년 이전 배급제 시절엔 소련, 중국 등 동맹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소련의 원유와 중국의 철을 누가 받아오고 배분하느냐가 권력의 원천이었다. 서방의 나라를 개방하고부턴 ODA가 이를 대체하였다. 2010년을 전후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베트남은 외국인이 싸들고 오는 달러에 나라의 명운을 걸고 있다. 도이머이 이후 30여 년 동안 수차례 제조 입국의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으로 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노동력이란 자원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베트남의 전직 차관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대통령을 첫 손에 꼽았다.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중화학공업을 일군 계획의 달인을 동경하고 있었다. 한국의 절반만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서 외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1987년 이전의 한국은 요즘의 베트남과 비슷했다. 1986년 1인당 GDP는 2,760달러로 2019년 베트남 수준이었다. 서방 세계의 사고틀에서 당시 한국은 베트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민주주의 부재의 나라였다. 민주화 물결은 이를 송두리째 바꿔놨다. 정치적 민주주의 완성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관제 경제에서 민간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물길을 텄다는 점이 중요했다. 헌법상 사문이었던 민주화 공화가 의미를 갖게 되고 삼권 분립이 진짜 현실이 되자 미니 혁신이 이루어졌다. 대우는 세계를 누볐고 삼성은 반도체 대국의 기틀을 다졌으며 현대차는 엔진 독립을 이루었다. 한국이 그렇게 큰 선물을 안겨준 세대가 요즘 기득권으로 비판받고 있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선의의 독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미니 혁신이 국가 생사 전망을 가르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관제 경제로 회귀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베트남을 떠나며 국가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